안녕하십니까. 성북권의 혼수리 주말마다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새로 시작되는 이번 주 수요일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뚜껑이 열립니다. 지금 양쪽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선거 혁명이라고 부를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4연패를 해왔는데 이번 주를 분수령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또 특히 이렇게 되면 수요일을 기점으로 재보선 전국이 일단락되고 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약 11개월 남겨놓은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대선 전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계 질서가 재편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선거는 이겼더라도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마땅한 뚜렷하게 치고 나오는 대선 주자가 없죠. 장외에 링 밖에 윤석열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정치권에 진입을 해야 되고 범야권에 진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그냥 국민의힘에 그냥 입당을 하면은 그것은 정계 개편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해서 거부 분위기가 맞는 친박 출신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움직임은 이탈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지금은 윤석열이 바로 국민의힘에 가기보다는 일단 제3지대에서 거점을 구축을 해서 힘을 본인의 독자적인 세력을 좀 모은 뒤에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앞에서도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모은 후에 국민의힘 제1야당 세력과 점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하나가 돼서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그런 구상을 지금 하는 걸로 비춰지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정계 개편이 일어난 뒤에 윤석열의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던 국민의힘 일부와 같이 하던 또 국민의당과 같이 하던 그런 정계 개편이 일어난 뒤에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4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실시된 조기 대통령 선거 때 그때 보수 중도 후보들이 분열이 됐죠.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다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경선 과정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막 퍼뜨렸죠. 진보 좌파 세력에서 퍼뜨린 겁니다. 대세론을 타기 위해서. 자, 그런데 지금은 어대윤이다. 이런 말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윤석열. 그때 당시의 문재인의 위상과 지금의 윤석열의 위상을 비교를 해보면은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대윤도 가능한 것 아니냐. 어차피 대통령은 윤석열. 그만큼 대세론을 타는 분위기가 지금 속속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먼저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조사가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 머니투데이가 조사한 겁니다. 이것은 서울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서울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격차가 큽니다. 윤석열과 여권 주자들의 격차가 전국적으로 하면은 호남 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오차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서울 시민만 대상으로 하면은 머니투데이 조사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무려 40.4%, 40.4. 이재명이 21.1, 이낙연이 14.3. 더블 스코어로 윤석열이 이재명을 압도를 하고 있고 이재명, 이낙연의 지지율을 합쳐도 윤석열에 훨씬 못 미칩니다. 자, 양자 대결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머니투데이 조사에서 양자 대결을 시키니 윤석열 대 이재명 58대 35.2, 58.8대 35.2. 역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윤석열 대 이낙연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59.8대 35.1. 거의 6대 3.5. 이 상황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특히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해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0%까지 막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윤석열이 압도적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고 있기 때문이다.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심판을 받아야 할 대목은 크게 두 갈래죠. 하나는 무능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무능, 그리고 또 한쪽은 불공정, 반칙, 특권, 민낯 이런 부분이죠. 무능한 부분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20몇 번이나 뭐 발표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민심이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갔죠. 집값, 땅값 문제 때문에 최근에 LH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무능의 또 하나는 뭐 K방역 어쩌고 했는데 코로나 백신 도입이 완전히 백신 후진국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어제 조선일보인가요? 어제 저 조선일보에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못하다. 여러 가지 백신 도입 과정에서 아무리 쥐어짜고 해봤자 111이다 세계에서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불공정의 대표적 사례는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이런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이 부정 부패 반칙과 특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수사를 하다가 탄압을 받고 결국은 정치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길로 외통적 길로 내몰린 셈이죠. 내몰린 그런 윤석열이 이 문재인 정권 심판론 두 가지 큰 축 중에서 한 축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미래 권력으로 이 부상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로 이 정도면 이제 대세론, 지지율 가지고 보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뭐 대선도 한 6번 취재해보고 한 30년 이상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해보니 그냥 대세론 이것은 본인들이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세야. 뭐 대세론, 뭐 과거에 뭐 홍준표 대세론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반기문 대세론도 나오고 하는데 이 대세론이 되려면은 세 가지 딱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지율. 그런데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지금 현재 높아도 상대가 막 추월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또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지지율은 순식간에 꺼지게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대세론의 조건은 지지율 외에 뚜렷한 경쟁자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경쟁자가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위협을 할 만한, 대세론을 위협을 할 만한 경쟁자는 없어야 된다. 그것이 두 번째 대세론의 조건이고, 세 번째 조건은 사람들입니다. 정치는 곧 사람이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또 진영, 캠프, 세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조직, 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에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지지율, 하나는 경쟁구도, 하나는 이 두 가지에 있는 대세론을 타고 있고, 세 번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대세론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해야 될 부분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인은 파리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죠. 자, 지지율은 대세론 형성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지지율은 살펴봤고, 두 번째 경쟁자가 별로 없어야 된다. 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해창 대세론 다 기억하시죠? 이해창 대세론이 두 번 있었는데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내 경쟁자는 그때 없었습니다. 사실상 없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본선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대권 꿈이 꺾여버렸죠. 대세론을 꺾여버렸죠. 한 번은 당 밖에서 김대중, DJP 연합 이걸로 치고 들어와서 꺾였습니다. 물론 이해창 아들 병역비리 의혹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또 한 번은 노무현의 돌풍에 꺾였습니다. 그 외부에서 대세론을 꺾여버린 그런 상황이죠. 내부에서는 대세론이 계속 유지가 됐는데. 그리고 이명박 대세론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명박 대세론은 200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경선 후도 경선 과정에서는 대세론은 아니었죠. 박근혜와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의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 나갔을 때는 상대 쪽에서 별로 뚜렷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동영이 나왔죠. 정동영이 나와서 사상 최대 표차로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이명박 대세론 같은 경우는 이 경쟁자가 외부에서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외부 없었죠. 그리고 또 박근혜 대세론도 기억을 하실 텐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세론은 당 안팎에서
모두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당 내에서 그때 당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이 김문수, 김태호, 임태희, 안상수 이런 사람들이죠. 별로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본선에 나가는데 본선에서도 문재인, 뭐 운명 뭐 이렇게 하면서 노무현을 승계하겠다고 나온 문재인이지만은 그때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51.6%라는 사상 최고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경쟁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대세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의 윤석열을 보면은 먼저 여당 먼저 보죠.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뭐 이재명, 이낙연 있다고 해도 현재 단순히 지지율만 보면 두 사람 지지율을 합쳐도 윤석열에게 안 되죠. 안 되는 상황인데 특히 이 제3의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이 워낙 그 문재인 정권과 친문과 서로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뭐 지방선거 때나 대선 후보 경선 때 2017년에 심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을 불신하는 친문 핵심에서 새로운 인물을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유시민이든 임종석이든 뭐 대법원에서 무죄 받으면 김경수든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야권 분열이 아니고 다음 대선에서는 여권 분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스타일에 만약에 친문에서 누구를 내세운다고 하면은 그것이 눈에 보이면은 바로 민주당 탈당해서 독자 세력을 만들겠죠. 그러면은 진보 좌파가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윤석열의 대세론이 굳어가는 그런 한 징조가 되는 것이죠. 본선에서, 나중에 본선에서. 자, 예선에서, 범야권에서 경선 주자들, 다른 주자들과 지금 엄청난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세론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일단은 낮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머니투데이 조사 기준 윤석열 40.4대 이재명 21.1, 이낙연 14.3 여기인데 다른 후보들 중에서 범야권 후보를 보시면은 안철수 6.3, 홍준표 3.3, 유승민 2.9, 원희룡 0.7 다 합쳐도 윤석열의 거의 뭐 4분의 1,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대선 T-11개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당 밖에서 깜짝 놀랄 인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범야권에서. 한때는 뭐 홍정욱,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막 이야기가 됐지만 지금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들어오고 그때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김종인이 뭐 밖에서 꿈틀거리는 후보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정치 진입을 하는 윤석열이 버티는 이 상황에서는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들어갈 가능성도 그 틈새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쟁 구도가 윤석열 대세론의 이 대세론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명분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지지율과 경쟁자가 없는 상황은 대세론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관리를 잘 해야지 대세론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과거 상김 시대에는 저도 그때부터 그 정치부 기자를 했지만은 뭐 상도동, YS 상도동, DJ의 동교동, JP 청구동 이런 계파가 있었죠. 계파가 있었는데 그 계파들은 처음부터 DJ를 중심으로 YS를 중심으로 JP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끝까지 간. 그래서 두 계파는 정권까지 잡았죠. 동교동과 상도동은. 청구동은 그냥 DJP 연합에서 역할을 해서 장관 몇 개 가지고 가고 뭐 국무총리 가져가고 그런 그 역할 분담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동교동, 상도동, 청구동 이 계파는 처음부터 있었던 계파입니다. 그런데 상김시대 이후에 나타났던 계파들은 특정인이 대세론을 타고 대세론을 타고 그 이후에 계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대세론을 타는 과정에서부터 계파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사람 중심으로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중심으로 결집한 것은 상임시대와 똑같은데 이 결집을 한 시점이 대세론을 타는 시점에 결집이 됐다는 말씀이죠. 뭐 이해창계도 그렇고 친이계, 친이명박, 친박계, 친박근혜
친노, 친문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계보가 아니죠. 어느 정도 대세론을 형성하면서 계보가 생긴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윤석열도 지금부터 현실 정치에 들어오면은 뭐 기성 정치인과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만 기성 정치인과 다른 방식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안철수 현상에서 보여줬습니다. 물론 기성 정치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기성 정치인이 했던 그런 그 단계를 밟아야지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에 가까워진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윤석열도 지금부터 친윤계, 친윤석열계 형성이 필수 코스가 될 텐데 아직 정치 선언도 하지 않았죠. 금요일 사전 투표에서도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의식해서 그렇게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공직선거법은 이 투표장 100m 안에서 투표 동료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침묵을 했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도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어떤 로드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로드맵을 그려서 그것을 밟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이 재보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메시지를 낼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 이런 판단을 내부에서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재보선 이후에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지율, 경쟁자 없는 이 구도를 지켜서 윤석열 대망론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할 것인지. 국민의힘에 들어가더라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들어가도 어떤 세력과 국민의힘 안에도 여러 개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과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밖에 있으면 또 누구랑 같이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이 대세론을 확정짓는 그래서 대망론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길이겠죠. 자, 이렇게 되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오는데 설설 윤석열의 킹메이커를 자임하는 김종인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유력주자 하나 나타나면 저런 사람 윤석열을 가리켜서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다. 잘 골라서 치울 건 치우고 받을 건 받는 걸 능숙하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렸다. 자, 이렇게 놓으니 윤석열 본인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김종인의 욕심과는 별개로 김종인의 말은 맞는 것이죠. 말은 맞죠. 잘 골라내야 합니다. 잘 골라내서 사람 잘못 쓰면은 상당히 애를 먹고 나중에 그것이 결정적으로 대세론을 꺾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이해창 대세론 때 이해창 총재를 제왕적 총재로 만든 것은 그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제왕적 총재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당에 출입을 했는데 이 이해창 총재를 만나기가 정말 하늘의 별처럼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다 포진해서 문고리 잡고 안 열어주죠. 안 열어주니 이해창 제왕적 총재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와는 못한다 해서 나가서 당을 따로 차렸다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미지가 계속 깎인 겁니다. 그 사람들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해창 대소리나 박근혜 대세론 때도 그쪽에 줄 대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출입을 하면은 그 주변 사람들, 이해창, 박근혜 본인도 그랬지만 본인 주변의 핵심 7세들과도 취재를 하면서 아는 사이가 되죠. 그러니 저에게도 그쪽에 줄을 대게 해달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그쪽에 캠프로 가고 싶다고 자기에게 어떤 큰 그 그림이 있는데 대권으로 가는 그림이 있는데 혹은 자기에게 어떤 세력이 있는데 연결시켜달라는 이런 부탁을 저희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고 필요한 사람은 한두 번 연결시켜 준 적도 있습니다. 그거야 그쪽에서 서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으면 연결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볼 수 있거냐 그러면 한 만나보자 하면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최종 선택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연결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사람들을 잘 써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사실 윤석열 인맥 찾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누구가 가까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과 연을 맺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목적은 뻔합니다. 정말 충정으로 이 정권으로는 안 되겠다. 진보좌파 정권은 안 되겠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관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대다수는 지금 당장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 지금 현직에 있거나 예비로 거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탄생을 하면은 거기서 한 자리를 좀 해볼까 하는 사람들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22대 총선 때 공천을 받기 위한 현역 의원이든 재공천을 노리는 현역 의원이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윤석열 주변에 사람들이 꼬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정말 파리가 있는지 그것을 윤석열이 가려내는 그런 실력이 윤석열에게 있어야지 용인술이 상당히 중요하죠. 윤석열의 용인술이 또 지금 검증을 받는 그런 시간이 지금부터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벌써부터 윤석열과는 교감이 없는 어떤 뭐 정당 창당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팬클럽도 막 결성이 됐고 앞으로 또 윤석열을 우상화하는 그런 책들도 쏟아질 겁니다. 최근에 윤석열을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이 어떤 자료를 모아서 어떤 전문 작가가 일대기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윤석열의 이 성장 과정이나 또 검사 시절의 권력 수사 같은 것을 책으로서는 그런 전술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대선이 다가오면 어떤 특히 대세론을 타는 주자에 대해서는 여러 건의 한 책이 나옵니다. 한 열 몇 가지의 책이 막 나와서 우상화를 막 시키는 막 그런 사례들이 계속 쏟아지죠. 대선 때마다 있는 현상입니다. 저도 과거 대선 때 특정 대세론을 타는 주자의 책을 쓰자는 제안을 출판사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책도 막 나와서 내가 당신의 책을 썼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권에서 내가 이런 조직이 있다 아니면 내가 이런 재력이 있다 아니면 내가 이런 정보가 있다 나에게 대권 구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막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 윤석열이 가령 예를 들어서 김종인 노회한 정치인이죠. 여야를 진보 보수를 넘나들면서 5선을 전국구 의원으로 비례대표만 한 그런 사람이나 또 이야기 나오는 윤여준 책사 별로 성공한 적이 없는 책사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은 상당히 앞으로 일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거의 휘둘립니다. 다만 윤석열이 김종인과 같이 가면 안 되지만 김종인이 한 말 파리가 고일 텐데 잘 골라야 된다. 그 말은 새겨들어야지 김종인이 새겨들어야지 대세론 윤석열이 새겨들어야지 윤석열의 대세론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윤석열의 대망론이 현실화되는 길이 아닐까 그런 판단에서 오늘 정가 뒷담화 보내드렸습니다. 정부권의 혼술이었습니다.